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한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담입니다. 이게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인데요.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거기서 겪었던 일들을 본인이 직접 유튜브 채널에 올렸더라고요. 네, 저도 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 학생 이름이 왕주안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왜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소개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또 유럽에서 실제로 중국인과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랐다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의 시선을 따라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 학생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랄까? 국가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문화적인 인식이 한 개인의 삶, 특히 해외 생활에 생각보다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맞아요. 어떤 통계나 뉴스 기사로는 알기 힘든 그런 생생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 학생이 자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듣고 배운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최고다. 유럽에서도 중국인을 선망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막상 해외에 나가서 직접 부딪힌 현실은 너무 달랐던 거죠. 그 간극에서 오는 혼란, 당혹감, 이런 감정 변화에 주목해서 보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왕주안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죠. 이 학생, 원래 베이징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당시 중국 내에서는 언론이나 SNS에서 중국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고 특히 유럽 여성들이 중국 남성들에게 아주 호의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왕주안도 그걸 철석같이 믿고 나도 가면 엄청 인기 많겠구나 이런 큰 기대를 안고 독일 뮌헨으로 향했던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강한 자부심 혹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약간의 환상, 그런 걸 가지고 딱 떠났는데 현실은 도착하자마자부터 달랐다는 거죠. 뮌헨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겪은 일이 좀 상징적이에요. 맞아요. 가방에 중국 국기 오성홍기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걸 본 택시기사들이 그냥 휙 가버리고 또 다음 택시도 그냥 가버리고 연달아 탑승을 거부당한 거예요. 처음부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택시를 못 타고 버스를 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로 갔던 친구, 리샤오밍이라는 친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첫 경험부터 뭔가 좀, 내가 알던 거랑 다른데 하는 그런 당혹감을 느꼈겠네요. 그렇죠. 본인도 그때 굉장히 당황했고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대와 현실의 첫 충돌인 셈이죠. 여기서 오는 실망감이나 혼란이 아마 이후에 겪게 될 더 큰 어려움들의 어떤 시작점이었을 수도 있고요.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국적이라는 딱지 때문에 받는 시선, 그걸 처음으로 딱 마주한 순간이니까요. 네, 그리고 어려움은 기숙사 생활로 이어집니다. 복도에서 독일 학생들을 마주쳤는데 자기를 슬쩍 보더니 자기들끼리 막 야, 마스크 챙겨라. 또 병 퍼지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농담을 하더래요. 아, 팬데믹 직후였나요? 시기적으로? 네, 아마 그런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때는 학생들이 자기 명함을 받자마자 막 구겨서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대놓고 손소독제를 뿌리는 모습까지 봤다고 합니다. 와, 그건 정말 노골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 문제도 있었어요. 본인은 그냥 늘 먹던 대로 중국 향신료 좀 써서 요리를 했는데 룸메이트가 와서 냄새 때문에 역겹다. 제발 공용 공간에서 이런 거 만들지 말라고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문화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표현 방식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었네요. 왕주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더럽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네, 충분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왕지한 본인도 이런 경험들을 그냥 개인적인 불쾌감을 넘어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의 묘사를 들어보면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중국인이라는 그 정체성하고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해석을 한 거죠. 네, 특히 아까 그 마스크 농담 같은 건 당시의 아시아계 전체를 향했던 어떤 인종차별적인 시선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가 느꼈을 어떤 고립감, 좌절감, 이런 게 점점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왕주안이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바로 옆에서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상황이라면요? 바로 주변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받는 대우였어요. 이걸 왕주연이 목격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독일 남학생들이 한국 여학생한테 다가가서 엄청 적극적으로 나 한국어 배우고 싶다 이러면서 말을 걸고, 아, 또 카페에 갔는데 직원이 자기가 한국인인 걸 알자마자 저희 사장님이 K-드라마 광팬이세요 이러면서 쿠키를 서비스로 주더라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식당에서는 한국인 커플이 앉아있는데 주인이 직접 와서 막 디저트 서비스 주고 엄청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가 중국인이라고 밝혔을 때 겪었던 냉담함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던 거죠. 와, 그 대비가 정말 본인한테는 더 크게 다가왔겠네요. 심지어는 아까 그 음식 냉조 문제 있잖아요. 네네. 이것마저도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향신료 냄새 때문에 비난받았던 것과는 달리 한국 학생이 기숙사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니까 옆에 있던 독일 학생들이 와 이거 무슨 냄새야? 한국 음식이 냄새 좋다. 나중에 한 입만 맛봐도 돼. 이렇게 호기심이랑 호감을 보이더라는 거죠. 아, 정말요. 김치찌개 냄새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왕주하는 한국 학생들은 뭔가 다르다. 외형적인 부분, 예를 들면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거나 머리 스타일이 정돈되어 있다거나 목소리가 조용하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관찰하고 차이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의 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pop, K-드라마, 영화 이런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이게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 이미지가 결국 개개인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왕주한 본인도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차이가 단순히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그런 하드 파워 때문에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이런 문화적인 매력 때문에 한국인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왕좌한의 피부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니까 왕좌한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정말 코너에 몰리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계속 무시당하고 차별받는데 바로 옆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환대받고,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그렇죠. 결국 그는 친구 리샤오밍이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한국인 행세를 하자는 네, 형, 그냥 우리도 한국인이라고 하고 다니자. 이 제안이요. 리샤오밍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유럽 전역에 자기들처럼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들의 비밀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런 게 있었군요. 왕주한도 처음에는 엄청 자존심 상해됐대요. 야, 미쳤냐? 우리가 왜 그 작은 나라 한국인 흉내를 내야 하냐? 이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근데 매일매일 부딪히는 현실이 너무 차갑고 힘드니까 결국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죠. 참 극단적인 선택이긴 한데 그만큼 그가 처한 상황이 좀 절박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든 그 차별에서 벗어나고 싶고 어쩌면 좀 인정받고 싶고 어디엔가 소속되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건 명백히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니까 윤리적인 문제를 처음부터 안고 시작하는 거죠. 그 준비 과정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나 한국인이야 이게 아니었어요. 유튜브를 엄청 찾아보면서 한국 남성들 패션 스타일, 헤어스타일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뭐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고 조용히 웃는 법이라던가 공공장소에서 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연구해서 따라했다고 합니다. 와, 행동까지요. 네, 옷은 싹 다 새로 샀고요. 미용실 가서는 한국 연예인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스타일도 바꿨죠.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랬던 건 이 친구가 컴퓨터공학 전공이었거든요. 네. 그 전공을 살려서 진짜 한국인처럼 보이는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어떡해. 뭐 서울 풍경 사진 같은 거 올리고 한국어로 막 해시태그 달고 심지어는 자기가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것처럼 사진을 합성해서 올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뭐 거의 스파이 수준인데요? 단순히 외모만 바꾸는 걸 넘어서서 아예 디지털상의 정체성까지 새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거의 뭐랄까 정체성을 새로 구축하려는 시도에 가깝다고 봐야겠어요. 그만큼 이 한국인 되기 프로젝트에 정말 모든 걸 걸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시도는 놀랍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했어요? 네, 뮌헨에 있는 한 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학생 안나라는 친구를 만났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딱 소개를 하니까
갑자기 안나의 눈빛이 반짝하면서 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막 K-팝 누구 좋아하냐, K-드라마 뭐 봤냐,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내더라는 거죠. 네. 왕주아는 미리 좀 조사를 해뒀던 모양이에요.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그날 바로 연락처도 받고 다음 주에 데이트 약속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와, 국적 하나 바꿨을 뿐인데 반응이 그렇게 180도 달라진 거네요. 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경험이 그의 행동, 즉 한국인 행세를 하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긍정적 강화가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난 셈이네요. 이전에는 계속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는데 갑자기 관심과 호의가 막 쏟아지니까 아, 이 방법, 한국인 행세가 통하는구나. 이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는 리샤오밍이 알려줬던 그 한국인 행세하는 중국인들의 온라인 채팅방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 비밀 커뮤니티요. 네. 보니까 한 50명이 넘는 중국 학생들이 유럽 각지에서 활동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더래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가면 한국인이라고 하면 할인해 준다더라. 어느 클럽은 한국인 우대해 준다더라. 이런 정보들. 그리고 누가 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한다. 가짜 SNS 계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티가 안 난다. 이런 팁까지 공유하고 있었던 거죠. 와, 이게 무슨 하나의 지하 조직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왕좌안도 이 채팅방에 참여하면서 점점 더 대담해지고 이 역할에 익숙해져 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왕주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뭐랄까 하위 문화 같은 걸 형성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쩌면 서로를 좀 지지해주면서 그들의 그 거짓된 정체성이 더 단단해지고 동시에 죄책감 같은 건 좀 희석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작동했을 수도 있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불안한 평화, 거짓된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프라하 여행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클럽에서 만났던 안나, 그리고 그녀의 독일 친구들하고 같이 프라하로 여행을 갔는데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역시 여권 문제였을까요? 맞습니다. 안나랑 독일 친구들은 다 EU 시민이니까 그냥 EU 시민 라인으로 슉 통과하는데 왕주아는 중국 여권 소지자니까 비자가 필요했거든요. 아, 반면에 한국 여권은 당시에 체코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너 한국인인데 왜 저쪽 줄에서? 네, 그렇죠. 왕주안이 엄청 당황해서 둘러댔다고 해요. 아, 내가 좀 복잡해. 한국계 중국인이라서 서류가 좀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요. 임기응변을 했군요. 네. 친구들은 좀 의아해했지만 아 그래 그럼 우리 먼저 나가서 기다릴게 하고 먼저 가버렸고 그는 혼자서 그 기나긴 비자 필요 국가 라인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줄에는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자기처럼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뿐이었다고 해요. 거기서 2시간 반 넘게 기다려야 했고요. 아무리 겉모습을 바꾸고 행동을 따라 해도 넘을 수 없는 그 시스템적인 장벽, 그걸 딱 마주한 순간이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입국 심사 과정은 더 굴욕적이었습니다. 더요? 네. 뭔가 좀 수상해 보였는지 불법 체류자로 의심을 받아서 별도의 방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방 검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속옷까지 다 벗어야 하는 몸수색을 당했대요. 세상에. 그리고 통장 잔고 확인하고 학교는 제대로 다니는 거 맞냐? 뭐 공부하냐? 이런 질문들을 거의 뭐 취조 수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10분 만에 통과했는데 자기는 거의 4시간 가까이 공항에서 시달린 후에야 겨우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얼마나 허술하고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국적이라는 그 현실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실질적인 차별과 제약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의 거짓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프라하에서 이런 일을 겪고 뮌헨으로 돌아온 후에 수지라는 이름의 여학생을 새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이 결국에는 결정적인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지요? 어떤 학생이었는데요? 이 수지라는 학생은 외모는 그냥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왕즈안이 습관처럼 난 한국계 중국인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나 좀 어설프게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 아는 척을 할 때마다 수지가 뭔가 미심쩍다는 듯한 표정을 계속 지었다는 거예요. 아, 뭔가 눈치를 챈 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왕즈안은 몰랐죠. 근데 이탈리아 로마로 또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왕즈안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프랑스에 있던 그 친구 리샤오밍 있잖아요. 한국인 행세를 같이 시작했던 네네. 그 친구가 프랑스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식당에서 밥 먹고 도망치고 뭐 돈 빌리고 안 갚고 이런 사기를 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 결국 잡혔군요. 네. 왕즈안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했겠죠.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런 불안감을 안고 로마 여행을 떠났는데 모든 악재가 진짜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느낌이었겠네요. 네. 그리고 로마 공항이 도착하자마자 예의의 그 수지가 왕즈안에게 아주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너 자꾸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 소리야? 한국 여권 있으면 우리처럼 비자 없이 그냥 통과하는데 왜 너만 맨날 저 비자 라인에 서 있는 건데?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아, 드디어 터졌군요. 왕제안이 너무 당황해서 막 말을 더듬고 얼버무리니까 수지가 거기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한국인인데? 네. 수지가 한국인이었다고요? 네. 알고 보니까 수지는 독일인 아버지하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고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인데요. 그렇죠. 수지가 이어서 막 다그쳤다고 해요. 내 한국 여권으로는 여기 그냥 통과했는데 너만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당장 여권 보여줘. 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거의 강제로 왕제안의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서 중국 여권이 나온 거죠. 모든 게 탄로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영화 같은데요, 이 사건은. 거짓말은 결국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특히 진실을 아는 사람, 여기서는 수지죠. 그 사람의 등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네. 그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렸고 격분한 친구들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감을 보였던 안나 있잖아요. 네, 안나. 안나마저도 정말 싸늘하게 네가 중국인이라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를 속였기 때문에 실망한 거야. 라고 말하고는 그냥 돌아서 버렸다고 해요. 안나의 그 말이 어쩌면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왕지안이 처음 차별을 겪게 된 계기는 국적에 대한 편견이었을 수 있지만 결국 이 관계가 파탄난 직접적인 원인은 그의 거짓말 그 자체였다는 거죠.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미렌으로 돌아온 왕제안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한국인의 사칭한 중국인 사기꾼이라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쫙 퍼져서 어딜 가나 손가락질을 받았고요. 유럽 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같은 중국 학생들한테까지 나라왕신 다 시켰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중국 학생들한테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좀 씁쓸한 아이러니가 등장해요. 어떤 건데요? 일부 중국 학생들이 겉으로는 막 왕제안을 비난하고 욕하면서도 뒤로는 몰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 근데 솔직히 나도 좀 힘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국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와, 정말 이중적이네요. 그렇죠. 왕제안 본인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더 큰 환멸을 느꼈다고 하고요. 겉으로는 막 애국시민이 민족적 자존심이니 이런 걸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현실적인 이익이나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다른 정체성을 탐하는 그런 모습. 참 인간 심리가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왕제안은 과거에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얻었던 여러 이득들 있잖아요. 뭐 식당 할인이라든지 클럽 우대라든지 또 안나한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문제 같은 것들이 다 겹쳐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아, 결국 법적인 문제로까지. 네. 교환학생 자격도 박탈될 위기에 처했고 잘못하면 프랑스에 있는 친구 리샤오밍처럼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거죠.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네요. 네. 그는 자신의 이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발 절대 타인 행세를 하지 말라고 그 끝은 파멸뿐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나는 이제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느끼면서 깊은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국의 그 소프트 파워,
문화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절실히 깨달았고, 반대로 경제력은 강하지만 문화적인 매력은 아직 부족한 자국, 중국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적은 내가 선택해서 바꿀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나의 태도나 행동은 바꿀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뒤늦은 성찰과 후회를 덧붙였고요. 네. 왕주안의 이 전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나 사기극으로만 보기에는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이미지, 문화적 영향력, 또 개인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해외에서 겪는 차별과 거기에 대한 적응 방식, 그리고 결국 거짓말이 가져오는 대가, 이런 여러 층위의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가 실제로 한 개인의 해외 경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개인이 그런 현실에 병합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청취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네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 혹은 편견은 과연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는 왕주안이라는 한 학생의 정말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문화적 인식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강력한 힘, 그리고 정체성 갈등 속에서 겪는 어떤 고뇌, 또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파국적인 결과까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분명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들이 존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왕주안의 경험처럼요, 한 국가가 가진 어떤 경제력이나 정치적인 힘과는 좀 별개로 해외에서 그 나라 출신 개인이 받게 되는 문화적인 공감대라던가 호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요? 무엇이 궁극적으로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야기가 남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끝까지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